봄. 가나코는 정신 이상자인 교코에게 하루에 한 번은 산책을 시켜야 했다. 그러나 위험해서 교코를 혼자 밖으로 내보낼 수는 없었다. 교코는 광포성이나 위험증이 있는 정신병자는 아니었지만 교코의 초현실적인 동작이 모든 현대 문화의 보조와는 맞지 않았다. 가끔 밖에 거리에 나가도 전차, 자동차, 자전거, 그리고 현대인의 보행 속도와 교코의 동작은 언제나 착오를 일으켜서 옆에서 보는 사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다. 가나코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따라 나선다 할지라도 교코의 산책구역은 뒷길의 주택가를 안전지대라고 정해놓고 있었다. 작년 가을, 시골에서 온 하녀인 오타미는 나이도 50살 가까웠고 모성적인 성격 덕분에 교코를 잘 돌보아 주었다. 가나코는 요즘 교코의 산책에는 매일 오타미를 붙여서 내보내고 있었다. 뒤편의 문에서 왼쪽으로 검은 판자 울타리로만 둘러싸인 한적한 골목길을 조금 걸어가면 그 주택가의 거의 한가운데쯤으로 나서게 된다. 폭 2칸 정도의 조용한 길인데 은행이나 회사 중역들의 저택이 파란 잎에 꽃이 섞인 널따란 앞들이나 서양풍의 대문을 늘어놓고 있는 곳이었다. 간간이 그들 저택에 자가용 자동차가 조용히 드나들 뿐 거의 도회 속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한적했다. 교코는 익숙한 그곳을 자기 집 정원과 이어진 공간이라도 되는 양 거칠 것 없이 오타미를 데리고 걸었지만 지난 일주일쯤 전부터 무슨 이유에선지 오타미의 동행을 귀찮아했다. 그러나 오타미의 깊은 모성적 배려심도 거기에 지지 않았다. 오늘도 교코의 뒤를 따라갔다. 교코가 거기에 반발하는 용수철처럼 퉁명스럽고 빠른 걸음으로 걸으며 오타미를 돌아보았다. 아직도 따라오고 있는 거야? 나 곧 돌아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 네. 오타미는 더 이상 거스르려 하지 않고 발걸음을 돌려 조금 간 곳에 있는 좁은 골목에 언제나처럼 몸을 숨겼다. 그것은 교코가 산책 도중에 오타미를 내쫓기 시작한 뒤부터 두어 번 써먹은 방법이었다. 이런 뻔한 방법,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바로 눈치를 챌 텐데 하면서 오타미는 그곳에 삼나무 산울타리에 달린 잎을 한 손의 엄지와 검지로 한동안 사각사각 문질렀다. 그러자 그 마음씨 고운 중년 미인인 정신병자가 오타미에게는 자꾸만 가엾고 딱하게 여겨지는 것이었다. 옛날에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의 미인이었고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인 사모님이 데려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사정도 있었을 텐데 이 얼마나 천진난만한 성격이란 말인가. 그것은 저 사람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원래 성격일까? 아니면 광인, 즉 미친 사람이란 무릇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오타미는 고향에서 아직 나이도 어린 양녀의 잔꾀에 골머리를 썩던 일을 떠올렸다. 역시 사모님의 친구라 태생이 좋아서 그런 걸까? 그래서 자신의 양녀 같은 것과는 저렇게 성격이 다른 걸까? 라는 등의 생각을 했다. 그러는 사이에도 오타미는 교코가 걱정돼서 골목의 낡은 돌담에서 얼굴을 반쯤 가만히 내밀어 교코의 동정을 살폈다. 교코는 몸을 웅크린 채 서둘러 걸어갔다. 겨울에도 시원하게 녹색으로 호치기 염색을 한 비단 옷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모님도 차례차례로 곧잘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그 위에 걸친 검은 바탕에 붉게 호치기 염색을 한 금실 무늬의 하우리가 어깨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우리는
기모노의 위에 입는 겉옷을 말한다. 수선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오타미는 교코의 걸어가는 모습을 열심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교코가 발걸음을 딱 멈췄다. 오타미가 숨어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다. 이 주택가가 직각으로 꺾여진 곳, 그곳에 빨갛게 칠한 원통형 우체통이 고요한 주위에 잊혀진 것처럼 서 있었다. 그 우체통 옆에서 교코는 서둘러 주위를 다시 둘러보았다. 교코의 시선이 고정되더니 약간 섬뜩함을 띠기 시작했다. 마침 주위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품속에서 편지인 듯한 것을 재빨리 꺼내서 우체통의 투입구로 밀어 넣었다. 그런 다음 오른손을 일단 거두어 들였다가 이번에는 손가락을 투입구 안으로 가능한 한 깊게 찔러 넣어서 집요하게 안을 더듬는 모양이다. 잠시 후 손가락을 꺼내더니 다음에는 다시 우체통의 투입구를 세심히 들여다보았다. 이것은 요즘 거의 매일처럼 교코가 되풀이하는 같은 동작이었다. 일주일쯤 전부터 신기할 것도 없는 교코의 동작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타미는 특별히 마음에도 두지 않고 평범한 사람이 품을 들여 편지를 보내는 것이라는 정도로밖에 그런 교코의 동작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오타미가 오늘은 의심을 품게 되었다. 오타미가 산책에 따라 나서는 것을 교코가 거부하는 것도 교코의 이 동작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교코에게는 편지를 보낼 가족도 친구도 없을 터였다. 평생 낫지 않을 정신병자로 부모 형제들도 세상을 떠나버린 교코가 세 번째로 결혼한 프랑스인과 이혼함과 동시에 사모님이 데려온 이후 교코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오타미가 일을 하게 된 이후부터도 교코에게는 방문객 한 사람, 편지 한 통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타미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사실은 나도 애를 먹고 있어. 교코가 보내는 편지는 전부 다 엉터리거든. 교코가 매일처럼 어딘가로 편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보고하자 가나코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이라도 들킨 사람처럼 당황했다. 하지만 오타미가 너무나도 진지한 얼굴로 보고하는 모습이 가나코에게는 우습기도 했다. 교코는 오늘 것까지 합쳐서 벌써 5통 정도 보냈어. 네? 어느 분께요? 누군지 그게 영 엉터리라는 거야. 가나코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이나 친구에게 사용하는 말투를 오타미에게 써버리고 말았다. 오타미는 가나코의 복잡하고 난처한 듯한 입가에 가엾은 미소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말없이 물러나야 할 것 같기도 하다는 애매한 기분을 느끼면서도 역시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다. 가나코는 교코를 딸처럼 아끼는 오타미에게 숨길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요즘 교코는 광인, 즉 미친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성 동경증에 걸린 모양이었다. 광인이 되기 전에 그녀는 현실에서의 남녀 생활을 오히려 싫어했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것도 아마 거기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그런 그녀였지만 옛날부터 정서적으로 그녀는 오히려 이성 동경자였다. 광인이 되면 그것이 병적으로 극단에 이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특히 최근 들어서 그녀의 뇌리에 한 남성의 환상이 생겨난 듯했다. 하지만 그게 누군지는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저 막연한 한 남성에 지나지 않는 듯했다. 최근에 그녀가 보낸 5통의 편지 가운데
같은 성은 거의 없었지만 오직 이름만은 전부 다 히데오 귀하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교코는 자신의 주소와 이름만은 분명하게 적으면서도 상대방의 주소는 간단히 파리, 아카사카, 야나카 혹은 혼고라고만 적을 뿐이었다. 처음에는 얼마간 불만스럽게 보였던 배달부도 결국에는 교코의 천진함에 빙그레 웃으며 그래도 임무니까 어쩔 수 없이 우습기 짝이 없는 편지를 반송하러 왔다. 대여섯 통 보내고 나면 교코도 대충 포기하고 이후부터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안 그래도 감독을 해서 배달부를 괴롭히는 일은 그만두게 할 생각이었는데 오타미한테서 오늘도 교코가 우체통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었다. 오타미가 특유의 울상을 짓는 듯한 웃음을 남긴 채 교코에 대한 가나코의 고심을 위로하며 부엌 쪽으로 갔다. 그 이후 가나코는 요즘 몇 번이고 거듭한 것처럼 교코의 편지에 적힌 받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히데오, 히데오? 그런 이름은 교코의 정사 관계에서 헤어진 남자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었다. 가나코는 언젠가 어떤 사람에게서 인간의 잠재의식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다. 인간의 잠재의식에는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억까지 상세하게 들어있다는 것이었다. 때때로 그것은 한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중대하게 작용하기도 하며 또 한때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가나코는 교코의 과거 가운데 전혀 다른 방면에서 히데오라는 이름을 찾으려고 생각해 보았지만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가나코와 알기 전인 옛 초등학교 시절의 이웃집 아들이나 교코가 백작과 결혼 생활하던 시절에 저택에 있었다던 똑똑한 서생의 이름일지도 모른다. 그도 아니면 온전히 가상의 이름일까? 편지는 5장의 봉투에 7통쯤, 2통을 합쳐 하나의 봉투에 넣은 것도 있었다. 거의 종잡을 수 없는 말들의 연속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왠지 교코의 피해나 미적 감각, 리리스즘을 일관되게 볼 수 있는 듯해서 신비한 현실감과 매력이 느껴졌다. 교코의 편지 1. 히데오 씨, 오랜만이에요. 봄이라도 춥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집 정원의 매화가 얼마 전에 막 피었으니까요. 매화는 봄에 피는 게 당연하죠. 그 매화 수정의 꽃을 피웠어요. 제가 그걸 수정이라고 말했더니 가나코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웃었어요. 전 참으로 불만스러워요. 하지만 끝까지 수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가 있어요. 가나코는 저의 부처님이자 구세주시니까요. 그래도 은혜는 은혜. 근데 당신에게만은 끝까지 수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동의해 주세요. 하지만 은혜는 은혜입니다. 저는 이 집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검역하고 있어요. 죽으로 생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가나코가 몸이 약해진다면서 죽을 먹게 하지 않아요. 가나코는 다정하지만 야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운 건 오직 당신뿐. 교코의 편지 2. 당신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 세상에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찾으려 해도 저는 이 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나코는 저한테 무엇이든 다 주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두고 갈 수는 없지요. 녹색으로 홀치기 염색을 한 비단 기모노. 그걸 가나코는 언제든 저한테 만들어 주지요. 그리고 자신은 낡은 양장만 입고 있어요. 가나코는 파리에서 본 스페인 가수
라켈레멜레를 은고양이 같은 느낌의 미인이라면서 동경하고 있어요. 당신 스페인에서 라켈레멜레를 찾아와서 가나코한테 주세요. 그건 그렇고 난 당신이 그리워요. 교고의 편지 3. 당신은 답장을 전혀 주지 않으시는군요. 그야 어찌됐든 흉작지대가 저는 마음에 걸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가져다 주러 갈까요?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흉작지의 밭으로 가져가면 감자처럼 변질되지 않나요? 가나코가 수정 관음상에 열심히 기원을 드리고 있어요. 역시 저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거겠죠. 가나코가 저를 환자 취급할 때 저는 가나코가 제일 미워요. 가나코의 수정 부처님처럼 저는 당신을 작은 수정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당신은 어디 계신 거죠? 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내일은 오시겠죠? 저 외로워요. 햄리처럼 외롭다고요. 그리고 앙드레지드 할아버지에게 잘 좀 전해주세요. 할아버지인 주제에 문학 같은 건 그만두라고 말이에요. 저 외로워요. 아,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교코의 편지 4. 가나코의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젊었을 때 호나마인 양 행세에서 가나코를 괴롭혔다고 하기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나코는 젊었을 때 저한테 미안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래요. 근데 어떤 미안한 행동을 한 걸까요? 당신이 좀 물어봐 주세요. 어젯밤에 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제 몸 주위에 보라색 꽃이 가득 피었죠. 그곳으로 고양이가 와서 꽃을 전부 다 핥았어요. 그래서 꽃의 색깔이 전부 변하고 시들어 버렸어요. 저요, 이상한 꿈을 자주 꿔요. 제 이빨이 전부 별이 돼서 입안에서 반짝이는 꿈 같은 거.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저는 조그만 마차를 타고 흉작지로 가고 싶어요. 바로 저편의 흉작지에서 당신이 일을 하고 있을 것만 같아요. 가나코가 저한테 가스 스토브를 켜주었어요. 자줏빛 불이 너울너울 하루 종일 타올라요. 저 하루 종일 말없이 불을 보고 있으면 불길 속으로 지옥과 극락이 번갈아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요. 지옥 속에는 큐피 같은 귀신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저를 아내로 들였으면서 모르는 척하는 남자들이 득식을 했어요. 극락이라는 곳 의외로 따분한 곳이에요. 밋밋한 얼굴에 부처님 하나가 부지런히 땅을 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좋아요. 금과 은의 분수가 솟아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튀어나온 게 뭔지 아세요? 히데요시 당신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장 같다가 그 다음에는 클레오파트라를 만나러 가는 안토니우스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폴레옹이 되었고요.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되었고요. 아이 귀찮아. 얼른 저리로 가세요. 교고의 편지 5. 히데요시 그립고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리울 때 당신은 조금도 와주지 않네요. 근데 어젯밤에는 왜 그러셨죠? 그렇게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제 침실의 문을 쿵쿵 두드리시고요. 저 물론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늦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혹시 제가 문이라도 열어보세요. 오타미가 바로 일어나서 가나코한테 고자질을 할 거예요. 가나코는 지금 희곡을 쓰고 있거든요. 그 속의 주인공이
어떤 무장을 하고 와서 당신을 쫓아갈지 몰라요. 전 그런 생각이 들었기에 당신이 가여워서 이불 속에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저요, 밤새도록 울었어요. 아, 저와 당신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운명인 건가요? 교고의 편지 6. 저기요, 가나코의 남편이 오늘 밤 가나코에게 우생학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왠지 저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처럼 여겨졌어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촌지간인데 모두가 결혼을 반대했지만 아버지에게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촌지간 같은 건 문제도 아니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시각장애인이었대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머니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어요. 가나코의 남편은 저를 바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사촌지간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바보라는 것을 우생학 이야기로 교묘하게 비꼬아서 말하려는 것일까요? 정말 당신이 그리워요. 정원사라도 되셔서 우리 집 정원으로 오세요. 아니면 활동적인 대학생이 돼서 이 부근으로 로케이션을 오시든가요. 아, 저는 무엇 때문에 태어난 것일까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당신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네요. 저는요. 교고의 편지 7. 사랑, 사랑하다, 사랑하라. 이 문법이 어려운 사랑이라는 글자, 4단 활용인가요? 아, 문법 같은 건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더는 쓰지 않을 겁니다. 저 러브레터 같은 거 쓸 자격이 없거든요. 저는 폐물이에요. 연못의 금붕어를 보며 살아가자. 정원의 꽃을 뜯어먹으며 살아가자. 오늘 밤 저희는 근사한 중화요리. 아, 가나코의 손을 잡고 울까요? 그러면 당신 나타나 주실래요? 근데 당신은 어떤 분이에요? 중국인? 유태인? 앵글로색슨? 라틴? 예전에는 일본인이었겠죠? 사냥모를 쓰고 계신가요? 모자는 안 쓰셨나요? 혹시 당신 저의 아이 아닌가요? 코만 큰 사람이라면 실망이에요. 철학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문학, 시가 제일 좋아요. 가나코의 남편은 왜 이상한 그림만 그리는 걸까요? 그래도 가나코를 아껴주니까 그럭저럭 좋은 사람의 부류예요. 근데 저는 외로워요. 제 곁에는 네모난 사람도 세모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오타미밖에 없다고요.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여 나에게 오라. 제발, 제발 오시라고 태양과 달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밤에는 침실에 혼자 있어요. 밤이 좋아요. 지난번처럼 하인을 여러 데려오지 말고 혼자서, 오직 혼자서만 몰래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교고의 편지는 이런 내용들이었다. 가나콘의 직사각형 정원의 한가운데는 대문에서 현관까지 네모난 포석이 깔려 있다. 그 한쪽 옆에는 잔디 곳곳에 철쭉과 빗죽이 나무를 심어 놓은 화분이 있다. 그 반대편은 조금 높아져서 정원 구석에 한 그루의 크고 단단한 소나무 주위로 훌쩍 자란 팔손이 나무의 줄기가 우거져 있었다. 거기에 얼마간 떠밀리듯이 해서 새빨간 꽃투성이가 된 동백이 통로의 포석 쪽으로 묵직한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교고가 현관의 유리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깔려있는 포석을 하나하나 나막신으로 밟으며
동백나무 옆으로 왔다. 3월 말 무렵부터 피기 시작한 붉은 동백의 위쪽까지 달린 꽃은 조금 시들기 시작해서 꽃잎 주위가 갈색으로 변했다. 하지만 가운데 있는 가지에는 싱싱하게 만개한 꽃이 무리지어 있어서 4월 하순에 이제 막 오후로 접어든 강렬한 태양의 광선이 비스듬히 그 꽃의 무리 일부를 비추고 있었다. 교코는 튀어나온 동백가지의 끝부분에 달린 꽃 하나를 노려보았다. 오른손 집게 손가락으로 찔렀다가 손을 떼었다. 꽃은 가지와 함께 위아래로 흔들렸다. 흔들리는 꽃은 정신병자의 감각에 자극을 준다. 그것이 점점 작은 동물처럼 교코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갑자기 대문 한편의 쪽문이 활짝 열렸다. 기세 좋게 구두 소리를 울리며 제복을 입은 학생이 내던져진 듯 들어왔다. 교코는 깜짝 놀라서 학생을 보았는데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수치심이 일종의 고민증이 돼서 교코를 엄습했다. 다급하게 돌린 교코의 옆 얼굴에서 핏기가 걷히고 안면 근육의 경련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동백꽃을 찔렀던 교코의 오른손은 그대로 내민 채였으며 왼손은 아래로 내려져 있었는데 양손 모두 가느다랗게 떨고 있었다. 그리고 두 다리는 갑자기 판단력을 잃은 뇌가 지배력을 잃어서 떨리고 있는 교코의 몸을 지금까지처럼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다. 그리고 불규칙하게 헐떡이는 심장은 교코를 거의 졸도하게 만들 듯했다. 교코는 그 어떤 복잡한 거리라도 평범하게 걷는 듯 싶다가도 때로 어떤 한 사람을 보면 이처럼 과장스럽게 놀라는 경우가 있었다. 누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문 안에서 이상한 여자의 모습을 본 학생은 약간 당황했다. 하지만 다리는 타성에 의해서 거침없이 여자 가까이까지 와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묘한 모습으로 서 있는 여자에게서 발산되는 일종의 음성적인 기운을 느꼈다. 그러나 곧 단순하고 명랑한 기분으로 돌아간 학생은 교코를 이 집 사람이거나 친척일 것이라고 해석해서 실례합니다. 사모님 계십니까? 학생의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고막까지 경직돼 버린 교코의 귀 안에 처음에는 희미하게 들렸지만 점점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한껏 긴장됐던 교코의 신경도 풀어지기 시작했다. 교코는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네 라고 대답을 하는 대신에 훅 숨을 내뱉었다. 그 순간 발이 움직여서 열린 채로 있던 현관 안으로 후다닥 동물적인 민첩함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하녀들의 방으로 달려들어간 교코는 바느질을 하고 있던 오타미에게 사람이 왔어, 오타미. 교코가 다급하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발음이 오타미에게는 왠지 괴물이라도 나타난 것처럼 들렸다. 사람이요? 어디에요? 오타미는 바느질감을 아래에 내려놓고 교코 쪽을 바라보았다. 현관에. 아, 그래요? 누구지? 금단추가 달린 제복. 대학생이야. 아, 그래요? 그분 조금 전에 전화로 약속하신 분이에요. 아마 사모님께 강연을 부탁하러 오겠다고 말씀하셨던 분일 거예요. 분명히요. 오타미는 서둘러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가버렸다. 교코는 오타미에게 우롱당한 사람처럼 납득할 수 없다는 기분으로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한동안 무릎에 묻고 있던 얼굴을 들었을 때 교코의 눈동자는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나코에게 안내했던 손님은 곧 돌아갔다. 그리고 오타미는 하녀들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마치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교코가 오타미를 끌어안을 듯한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그분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네? 뭐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는데요. 하지만 그분이요 벌써 돌아가셨어요. 어머나. 교코가 눈을 반짝이며 오타미에게 다시 물었다. 그분 나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돌아가셨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분 사실은 나를 보러 온 거거든. 부끄러우니까 사모님 찾는 신용을 한 거고. 그러면 도망치지 말았어야죠. 하지만 나도 부끄러운걸. 오타미는 상대를 해봤자 끝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랬기에 하고 있던 바느질을 다시 시작했다. 교코도 마침내 입을 다물어 버리고 말았다. 다리를 옆으로 접고 말없이 앉은 채 장지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숨결에는 흥분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교코는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계절을 잊은 듯 이른 봄의 따뜻한 날에 나온 작은 파리 한 마리였다. 파리는 고독한 아이처럼 장지문의 살을 겁먹은 듯이 느리게 기어가고 있었다. 조그만 파리는 꽃가루 같은 머리를 한동안 흔들더니 죽어버리고 말았다. 교코는 그걸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한쪽 손에 올려서 다시 바라보고 있다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가엾어라. 죽어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가렴. 교코는 그날 이후 매일 오후가 되면 현관 옆에 격자문을 조용히 열어놓고 누군가 오기를 기다렸다. 얼마 전에 제복을 입고 왔던 대학생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올 리가 없었다. 그래도 교코는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대학생은 끝끝내 오지 않았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부터 교코는 매우 언짢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옆에서 보기에도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가나코는 오타미와 함께 교코의 방에 틀어박혀서 교코의 마음에 들만한 일을 해주었다. 그러나 교코는 축음기도, 가나코의 샤미셴도, 카드놀이도,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교코는 시무룩해서 과자도 과일도 먹지 않았다. 일찍 자고 싶어. 차라리 그게 낫겠다며 교코의 말대로 침상에 눕히기로 했다. 가나코는 낮에 입는 것보다 더 좋은 옷을 교코의 잠옷으로 입히기를 좋아했다. 교코도 그것이 좋았다. 오늘 밤에는 오타미가 막 완성한 초록색 홀치기 염색의 면사로 지은 겹옷을 교코에게 입혔다. 교코는 말없이 그것을 입기는 했지만 오늘 밤에는 기뻐하는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귀찮아. 모두 그만 저리 가. 교코는 일단 잠들기는 했지만 주체할 길 없는 불만으로 초조함과 원한의 충격에 시달리다가 곧 눈을 떴다. 잠을 자는 동안 피로가 회복됨에 따라서 다시 그런 잡다한 감정이 되살아났다. 그런 것들이 주위의 정적 때문에 교코의 뇌리에 격렬하게 스쳤다. 조용한 밤이었다. 근처 집들은 정체된 공기 속에서 안개 휩싸여 희미하게 보였다. 조금 떨어진 앞쪽의 전찻길에서도 조그만 울림조차 들려오지 않았다. 흐릿하게 번지며 빛나는 달빛이 지상의 것들에 닿아서 세상을 부드럽게 보이게 했다. 교코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 위에 앉아서 무엇인가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문 밖에선지 혹은 자신의 마음속에선지 높아졌다 낮아지는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온 신경을 기울여 휘파람 소리에 집중하며 바깥으로 향한 교코의 눈은 구멍처럼 앞들의 면한창에 직면했다. 그러자 그 눈 안쪽의 망막에 바깥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벽과 유리창을 배제하고 앞들의 포석 위에 이쪽을 향해 서 있는 대학생복의 남자가 또렷하게 직접 비쳤다. 그러나 목깃과 모자 사이에 위치한 학생의 용모는 거의 생략된 것처럼 흐릿했다. 어머나, 드디어 오셨군요. 지금 나갈 테니까 기다려요. 힘주어 말한 교코의 목소리가 죽통을 부는 숨결처럼 갈라져서 단조롭게 입에서 새어나왔다. 교코는 포도 잎무늬 비단 잠옷 위에 폭이 좁은 갈색 허리띠를 서둘러 두르고 방 안을 서너 걸음 걸어가다가 창가의 벽에 얼굴을 세게 부딪히고 말았다. 아야, 아파라. 라고 교코는 외쳤지만 그 아픔이 그녀의 의욕을 더욱더 채찍질했다. 교코는 곧장 창으로 달려들어 그 부근을 닥치는 대로 더듬었다. 시각장애인처럼 창을 마구 매만졌다. 조급했으며 눈동자는 남자의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걸쇠의 위치를 좀처럼 찾아낼 수가 없었다. 마침내 두 개의 유리창 중앙에서 겹쳐진 나무틀 가운데 있는 나사를 찾아냈다. 그리고 드르륵 매우 커다란 소리를 내며 현관에 가까운 한쪽에 창문을 열었다. 정원 표면에 반사되어 떠돌던 달빛이 순간 실내로 은빛 부채를 펼친 것처럼 비춰들었다. 창틀에 왼쪽 발을 얹은 교코는 갑자기 한기를 느끼게 하는 달빛의 반사를 받아 발바닥이 마비되어 버린 것 같은 무기력함에 사로잡혔다. 교코는 일단 뛰어오르기를 미루고 생각을 바꿔서 장지 창문을 열어둔 채 현관으로 신을 것을 가지러 갔다. 교코는 검은 칠을 한 나막신을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다미 위에서 그것을 신은 다음 이번에는 힘차게 창틀에 나막신의 굽을 대더니 몸의 무게에 반비례하는 가벼운 반동으로 앞들의 잔디 위로 간단하게 내려섰다. 달빛을 받아서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은발로 변색되어 교코는 순식간에 기괴한 노파처럼 변모했다. 교코는 그 기괴한 무표정의 얼굴을 앞으로 내밀고 두 손을 뻗어 찾으려 했지만 조금 전에 영상 같았던 검은 그림자의 모습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쓱 움직여서 밖으로 통하는 쪽문 쪽으로 사라져갔다. 교코는 달려서 쪽문까지 갔다. 환영은 다시 달아났다. 쪽문을 나서서 왼쪽으로 달리다가 구부러진 길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졌다. 교코는 안타까움에 멈춰섰다. 자신을 데리러 온 것이라 생각한 남자가 아무도 의식할 필요가 없는 한밤중에 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는 걸까? 그도 아니면 남자에게 다른 생각이 있는 걸까? 교코는 더 이상 망설이고 있을 수가 없었다. 더욱 기세를 더해서 어딘지도 모를 곳을 향해 똑바로 달려갔다. 한밤중 산송장처럼 녹초가 되어버린 교코가 중년 순사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왔다. 가나코는 놀라서 어처구니 없어 하는 오타미를 꾸짖듯 달래고 교코를 이부자리에 눕혔다. 그리고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기 때문에 조그만 탕파를 넣어 녹여주었다. 교코는 아무런 말도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순사의 말에 의하면 이 한밤중에 헝클어진 옷자락과 머리카락으로 누군가를 쫓아가듯 전차 선로변까지 달려갔던 교코가 순찰을 돌던 순사에게 잡힌 것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강경하게 반항하던 교코가 결국은 지쳐서 따라온 것이었다. 다행스럽게도 그 순사는 교코가 정신병자라는 사실도 그리고
가나코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완전히 지쳐서 침상에 누운 교코를 자꾸만 어루만지려 하는 오타미를 가나코는 억지로 내보냈다. 그리고 교코가 열어놓고 나간 창문을 닫고 다시 교코의 머리맡에 혼자 앉았다. 평소 약간 붉은 빛을 띠며 부드럽게 이마에 걸쳐져 있던 교코의 머리카락이 오늘 밤의 전등 아래서는 창백하고 희미하게 보였다. 교코에 대한 가엾음과 곤혹스러움이 가나코의 가슴으로 한꺼번에 밀려왔다. 순사가 돌아가는 길에 넌지시 그러나 엄격하게 주의를 준 것처럼 교코는 앞으로 더욱더 엄중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매일 밤마다 오타미와 가나코가 교대로 교코의 침실에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오늘 밤 같은 교코의 행위도 언젠가 교코의 의사가 말한 것처럼 정신병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변태 성욕의 표출이 아닐까. 이런 증상이 집요하게 진전되어 나간다면 교코는 결국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일까? 친척도 아닌데 단지 옛날 친구였다는 인연만으로 이 환자를 거두고 계신 거로군요. 라고 순사는 돌아가기 전에 가나코에게 그것 참 별일도 다 보겠다는 듯한 혹은 참으로 감탄했다는 듯한 투로도 들리는 이런 말을 하고 갔다. 그때 가나코는 순사의 말을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타인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자면 자신이 교코를 거두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에 휘말리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도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다. 가나코는 교코를 거둔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다. 교코는 젊은 시절 가나코의 미모의 친구였다. 교코에게 있어서 가나코는 마음의 친구였다. 가나코는 교코의 품위 있고 초현실적인 성격도 좋아하기는 했지만 결국 교코는 가나코의 미모만의 친구였다고 단정할 수 있었다. 교코는 자신의 어떤 심경이나 신변의 변화까지도 숨김없이 털어놓으며 가나코의 마음에 의지해왔다. 하지만 가나코는 자신의 운명이나 마음을 교코에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물론 나쁜 마음이나 매정함 혹은 트릭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교코보다 야무진 자신의 마음을 섬세한 교코의 마음에 심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가나코는 교코의 미모와 고상한 취향 등을 미술적으로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교코와의 교제에서 충분한 것을 얻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만족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 교코의 훤칠하고 늘씬한 몸, 뾰족한 우윳빛 턱, 흰 백합 같은 뺨과 이마, 별만 비치고 있는 깊은 산의 호수 같은 눈, 여름이면 갈색 무늬가 들어간 흰색 삼배옷에 삼나무잎 무늬가 들어간 홑겹 허리띠, 그리고 백금 사슬에 칠보로 국화를 새긴 메달이 달린 목걸이에 조그만 자수정 아래 귀걸이를 교코는 하고 있었다. 그런 교코는 내성적이어서 무슨 말인가 하려 해도 좀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다. 교코는 정신이 이상해진 뒤부터 오히려 말을 많이 하게 되었다. 젊었을 때 그녀는 말을 하는가 싶으면 떨곤 했으며 얼굴이 금방 빨개졌다. 하지만 남들과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데 비해서 그리고 기품이 높았으면서 3번이나 잘도 결혼했을 만큼 남자에게만은 열을 올렸다. 가나코는 말없이 그것을 지켜보았다. 아름다운 꽃은 흔들리기 쉽다. 다시 말해서 감상만 했던 것이다. 교코가 부모님도 재산도 남자도 전부 잃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난 뒤에서야 갑자기 가나코의 마음이 노골적으로 교코에게 향했다. 춥고 음식이 형편없는 병원에서 데려와 돌봐주는 것이라고 하면
남을 돌보기 좋아하는 사람의 극히 평범한 마음 같지만 실제로 정신이 이상해진 교코와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신경 쓰이고 마음 아픈 일인지. 게다가 요즘처럼 염치도 체면도 없이 이성 동경증에 걸린 교코를 돌보는 일은 마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자면 오탐이나 남편, 조금 전의 순사처럼 한정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조금 과장스럽게 말하자면 천지간에 한없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천지간의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괴롭고 견디기 어려웠다. 이처럼 교코를 감싸며 살아가는 것은 가나코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코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은 당연히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연스러운 부담이라는 곳에 생각이 머물러 있었다. 의문의 도덕인의 이름 붙일 수 없는 마음의 방향이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지배하고 있다. 가나코는 의심 없이 결국 이 생각에 머문 것이다. 가나코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벗겨져 있던 전등의 커버를 씌웠다. 자는 척을 하는 것인지 진짜 잠든 것인지 교코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교코는 정신이 이상해진 다음부터 장난꾸러기 소년이나 망령든 할머니처럼 멋쩍을 때면 곧잘 자는 척을 하곤 했다. 정신이 이상해진 교코의 머리가 4, 5일 전부터 조금 더 안 좋아진 듯했다. 눈 안에 커다란 별이 나왔다며 소란을 떨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바로 눈을 들이밀었다. 내 눈 좀 봐. 내 눈에 크고 하얀 별이 떴지? 내 생각에는 분명히 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넌 평소와 다름없이 분명하게 눈을 뜨고 있어. 눈동자가 오히려 평소보다 더 아름다워. 들여다보면 정원수의 싹이 진짜 싹보다 훨씬 반짝여서 싱싱하게 보여.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교코는 온전히 납득하지 않았다. 그래? 일단은 얌전히 받아들였다. 그것이 오히려 가엾게 여겨져서 나중에 다시 붙들려 같은 말을 들으면 사람들도 매정하게 뿌리치지는 못했다. 거울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었다. 그 거울의 면이 정신이 이상해진 교코의 쓸쓸한 미모 앞으로 다가갔다. 봄날 이른 아침의 냄새 같은 공기가 이제 막 연 유리창을 통해서 스며들었다. 가느다란 손으로 받아든 거울을 교코는 아침에 비춰 반짝이게 해서 곁에 사람을 눈부시게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침 해가 있는 곳을 확인했다. 반짝이는 아침 해와 거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에 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테니까 옆에서도 거울 속 자신의 눈동자와 자신의 진짜 눈동자를 잘 비교해 보라고 말했다. 없네. 별 같은 건 없네. 교코가 시원한 이를 드러내며 옆 사람을 돌아보고 기쁘다는 듯이 웃었다. 웃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일부러 그러는 듯이 어두운 장지 쪽으로 향해 가장 어두운 광선을 거울의 등으로 돌려서 발랄하게 눈 속을 들여다보았다. 아냐, 별 있어. 별 있다고. 교코는 느닷없이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거울을 들고 있지 않은 빈손의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쳤다. 자기 손으로 자기 눈꺼풀을 친 것이니까 얼마간 조절은 했으리라 여겨지지만 상당히 아프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세게 쳤다. 세수를 마치고 립스틱만을 바른 가나코가 그곳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자 교코는 거울을 툭 툇마루에 떨어뜨리고 어리광을 부리듯이 콧소리를 냈다. 가나코,
오늘 아침에도 내 눈에 별이 떴어. 거짓말. 가나코는 부드럽게 교코를 꾸짖었다. 가나코보다 나이가 1살 많고 가나코보다 키가 훨씬 큰 교코는 정신병 때문에 몸과 마음 모두 나이의 추위를 잊은 듯 병적인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다. 교코는 오래 함께 사는 동안 언젠가부터 가나코를 언니처럼 따르게 되었다.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에게 인생의 순서나 상식을 말해 보았자 소용없는 일이다. 가나코는 2년쯤 전부터 자녀가 없는 선량한 남편과의 둘만의 삶에 여학교 시절부터 미모의 친구였던 아다치 교코의 살아있는 송장을 받아들여 뒤죽박죽 고생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단 가끔은 이 생활을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교코가 정신이 이상해지기는 했지만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서 아직 미모를 품고 있다는 점, 가나코의 시인 기질이 뭔가 상당히 로맨틱한 환상을 자신의 가여운 생활 속에서 상상한다는 점, 이것들에 의해서 가나코가 환자를 짊어진 비참한 생활의 현실적 고생이 얼마간 위로를 받았다. 거짓말. 가나코는 다시 한번 교코를 꾸짖어 자신의 태도에 힘을 더했다. 교코가 눈의 별에 집요하게 신경 쓰는 편집성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나코는 약간 강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 넌 요즘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해. 뜨지도 않은 눈의 별에만 계속 신경을 쓰고. 강하게 나가려고 했지만 가나코의 말끝은 내심 약해져서 힘을 잃었다. 어머, 미안해. 앞으로 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알았지? 미안해. 미안하다니까. 이것이 40살 가까운 여자의 교태일까? 정신이 이상해져 있기 때문에 교코가 소녀 같은 교태를 부려도 그것은 조금도 부자연스럽지 않았다. 어젯밤에 일찍 잠든 교코의 얼굴은 창백한 광녀의 얼굴이기는 했지만 건강한 듯이 활기가 살짝 맴돌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3, 4일 동안 눈의 별에만 신경을 써온 교코의 편집이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눈썹과 턱에 가슴 아픈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교코, 오늘은 날씨가 좋아. 어딘가 꽃이 가득 피어 있는 데로 산책이라도 나가자. 나간 김에 의사 선생님도 뵙고. 싫어. 의사 선생님한테는 안 갈 거야. 이젠 아픈 데도 없는걸? 그래도 잠깐 가보지 않을래? 산책하는 김에 말이야. 교코는 발병 당초 잠시 있던 뇌병원에 대한 기억이 매우 좋지 않았다. 가나코가 거두고 난 뒤부터 가나코가 자기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 교코는 믿고 있었다. 그랬기에 가나코가 가끔 데려가는 병원으로 진찰을 받으러 가기는 갔었다. 하지만 늘 내키지 않는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였다. 교코는 용태가 좋지 않을 때면 먹을 것을 먹지 않는 버릇이 있었다. 지난 3, 4일 동안에도 교코는 다시 먹지 않는 날이 계속되었다. 오늘은 꼭 먹어야 돼. 알았지, 교코? 오믈렛하고 토스트 빵, 그리고 바나나도 구워줄게. 꼭 먹어야 돼. 싫어. 교코는 풀어지려 하는 잠옷의 허리띠를 가녀린 손가락으로 다시 묶으며 머리를 흔들었다. 왜 안 먹어? 그럼 두부를 넣은 된장국에 구운 김 줄까? 싫어. 밥을 먹으면 별이 눈에 더 많이 나오는걸? 아이고, 또 그런 소리를 한다. 가나코는 가만히 눈물 지었다. 교코는 이렇게 되면 소화불량에 걸려서 식욕을 완전히 잃은 채 눈의 별이라는 둥, 또 때때로 어처구니 없는 가공의 망상을 조치며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거의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그래도 비교적 마르지도 야위지도 않는 것이 역시 정신병자의 생리 상태일까 싶어서 놀랄 뿐이다. 놀라면서도 가나코는 그것이 더 안쓰러웠다. 교코가 갑자기 어떤 병적인 망상에 사로잡히면 가나코의 생활은 마치 무엇인가에 씌우기라도 한 것처럼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한다. 교코는 환각이나 망상에 사로잡힌 협박관념 때문에 가나코 곁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가나코는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어리광을 부리듯이 따르는 교코와 함께 자신도 역시 이끌려가듯이 불안과 우울함에 빠졌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가나코는 언젠가부터 거기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의 국면을 타개해 나갈 방법까지 익히게 되었다. 가나코는 쉽게 실증을 내는 이 증상의 환자에게 새로운 감각을 부여하기 위해서 교코를 수시로 다른 의사나 다른 병원에 데리고 갔다. 교코의 증상이 불치의 병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다른 의사들에게도 진찰을 받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카나쿠는 얼마 전에 지인에게서 들은 도쿄의 유명 정신병원으로 교코를 데려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 야마노테 전차에서 내려 자동차를 불렀지만 교코는 눈에만 신경을 쓰느라 거리를 보지 않았다. 바깥의 빛을 싫어해서 검은 색안경을 쓰고 눈을 내리깐 채 무릎 위에 손만 보았다. 교코의 한쪽 손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며 가나코의 무릎 위에 떨며 놓여 있었다. 가나코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20년 전 두 사람이 소녀 시절이었던 때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교코가 그 손가락으로 뽀얗게 먼지가 앉은 피아노에 검은 뚜껑을 연 일을 떠올렸던 것이다. 베토벤의 곡은 내가 치면서도 압박감을 느껴. 교코에게는 보다 정서적인 쇼팽의 곡이 더 울렸다. 그리고 교코는 날카로운 리스트의 곡도 가끔 즐겨 쳤다. 그다지 잘 치는 것은 아니었지만 교코의 피아노에는 커다란 매력이 있었다. 그때 가나코는 무엇 때문인지 지쳐서 교코의 피아노를 듣고 있었다. 피아노 위의 꽃병에는 작고 새빨간 장미가 한 송이 꽂혀 있었다. 가끔 그 장미가 새카만 장미로 보인다면서 교코가 겁먹은 모습으로 말했었다. 그 무렵부터 교코의 심신에는 오늘의 병원이 잠재되어 있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어느 해에 저물려 아오야마 묘지 앞길에 만개한 벚꽃 아래를 둘이서 걷고 있었다. 그때 앞쪽에서 일렬로 늘어선 군인들이 다가왔다. 사이가 가까워지자 군인들은 구둣발 소리를 터벅터벅 울리며 두 사람을 놀리기 시작했다. 두 소녀는 당황해서 길을 피하려 했다. 그때 대열 속의 한 군인이 철컥 검을 울리며 두 사람에게 보란 듯이 거수 경례를 했다. 순간 교코가 광분한 암사슴처럼 갑자기 묘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교코의 손이 채찍처럼 튕겨져 가나코의 한 손을 낚아챘다. 얼마쯤 가자 묘지의 구석진 곳에 약간 널따란 공터가 있었다. 걸터 앉을 수 있게 쌓은 돌이 서너 개. 파란 잎이 달린 커다란 단풍나무가 땅에 닿을 만큼 우거진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교코는 거기까지 가서 멈춰 서더니 한 손으로 헐떡이는 가나코의 손을 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우거진 단풍나무 가지를 쥐었다. 거리의 군인들은 탱크처럼 무리를 이루며 지나치려 하고 있었다. 교코는 단풍나무 가지 사이로 눈을 반짝이며 군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교코의 상기된 뺨과 눈, 그리고 나뭇가지를 쥔 희고 가느다란 손가락이 지금 가나코의 무릎 위에 놓인 교코의 손가락에서부터 떠올라서 가나코의 눈앞에 그려졌다. 그처럼 겁에 질려 흥분한 교코에게는 훗날 정신병에 걸릴 전조가 역시 얼마간 있었을 터였다. 병원의 문 안에 깔린 자갈이 고르지 않은 알맹이 사이에 벚꽃잎을 가득 머금고 있었다. 어딘가에 아주 커다란 벚나무가 있나 봐. 그렇지? 가나코가 시선을 내리깐 채 가나코의 어깨에 손을 걸치고 있는 교코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 응. 교코는 검은 색안경을 쇠고리처럼 흔들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벚나무는 병원 뒤편에 있는 듯 했다. 주변 일대, 봄낮에 먼지 냄새가 나는 가운데 계절을 잊은 서양이 흐릿하게 삼나무 아래서 피어 향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낡은 현관, 나이든 현관지기, 갈아 신으라고 내어준 달아 빠진 실내화, 어두컴컴한 응접실, 그리고 낡아 빠진 먼지 냄새. 이것들이 정신병 환자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가나코는 누군가에게 묻고 싶을 만큼 불쾌했다. 낡을 대로 낡은 의자와 테이블, 찢어진 위생 잡지가 탁상에 어질러져 있고 오래된 정신수양책이 한 권, 한낮에 덧없는 꿈처럼 천연덕스럽게 놓여 있었다. 이 병원 마음에 들지 않아. 교코가 마침내 말해버리고 말았다. 교코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다. 가나코가 그 다음 말을 막으려 했지만 옆에 있는 환자를 따라온 40쯤의 사내가 들어버리고 말았다. 그 사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가나코를 이해한다는 듯이 상냥하게 말했다. 여기 원장님이 최면 같은 건 조금도 생각지 않는 분이세요. 그 대신에 이곳 박사님의 진찰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활달한 보호자와는 반대로 긴장한 채 입을 다물고 있는 환자. 그 젊은 사내는 시각장애인처럼 까맣게 웅크려 있었다. 복도에 면한 응접실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복도를 쉴 새 없이 오가는 간호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나이는 대부분 40살 전후. 건장한 사내들로 광포한 남성 환자들을 감금하는 방에 간수라도 되는 모양이었다. 위에다가 하얀 겉옷을 걸쳤을 뿐 인상과 체격 모두 우락부락하게 보이는 사람들 뿐이었다. 한두 사람씩 그들은 응접실의 어떤 용부 때문인지 수시로 드나들었다. 교코는 그들을 실끝 쳐다보다가 잠옷 지긋지긋하다는 듯 가나코의 어깨에 머리를 얹어 눈을 돌려버리고 말았다. 교코는 이제 완전히 지쳐서 눈의 별에 대한 환상에 집착할 기운도 없을 만큼 커다란 무기력감에 빠져버린 모양이었다. 검은 색안경도 언젠가부터 벗고 있었다. 한 쌍의 남녀가 응접실로 들어왔다. 아직 자리를 잡고 앉지도 않았는데 그 가운데 아내인 듯한 세련된 여자가 기침을 하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당사자는 자신이 틀렸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왜 나를 이런 곳에 넣은 거지? 다른 데 남자라도 만들어서. 여자는 주위 사람들을 의식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게 환자의 당연한 의심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너무해요, 삼촌.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생각하면 원장 선생님께 설득을 해달라고 그래. 삼촌은 50살 전후로 상점의 주인인 듯 온화하게 보였다. 그때 교코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어머, 불덩이, 불덩이. 하지만 그것은 응접실 창가에 빨간 동백꽃이었다. 놀라면 안 돼. 그건 꽃이야. 동백꽃.
가나코가 조금 엄한 목소리로 달래자 교코는 멍하니 동백꽃을 다시 살펴보았다. 조금 지나자 공포가 가신 뒤에 창백한 얼굴을 묘하게 찌푸리며 쑥스러움을 감추려는 듯 방 안 사람들의 얼굴을 장난스러운 눈으로 둘러보았다. 그러나 모두가 자신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자 교코는 극도의 수치심에 기분이 나빠졌는지 가나코의 손을 거칠게 잡고는 방에서 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간호사가 교코의 이름을 불렀다. 음울한 몇 개의 문을 여닫은 뒤 두 사람은 진찰실 옆의 대기실로 안내되었다. 거기에도 낡고 오래된 의자와 소파, 그리고 대여섯 명의 환자와 보호자가 앉아서 자신들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나코는 새로운 사람들 속에 와서 새로운 자극을 교코에게 주는 것이 두려웠다. 그랬기 때문에 교코의 어깨를 끌어안듯이 해서 자기 옆으로 교코의 의자를 잡아당기고 교코의 머리를 자신의 품으로 감싸려 했다. 교코, 피곤하지? 이렇게 잠깐 자도록 해. 응. 교코의 목소리가 얌전히 가나코의 품으로 떨어져 갔다. 살짝 붉은 빛을 띤 교코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젖먹이처럼 가녀린 목덜미를 덮고 있었으며 품에 안고 보니까 가련할 정도로 가벼운 체중. 등을 쓰다듬으니 잠이 든 것 같은 희미한 숨결.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가나코에게 모든 것을 맡긴 모습이 가여워서 더 깊이 끌어안은 가나코의 코에 어딘가 풋내 같은 그리고 양털 같은 희미한 교코의 채취가 맡아졌다. 실내의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은 30세쯤으로 피부가 하얗고 복스러운 미모의 여자였다. 그 여자는 그 미모를 물방울이 듣는 것 같은 올림머리와 함께 좌우로 조용히 흔들었다. 한동안 흔들다가 잠시 멈출 때면 무언가 중얼중얼 입속에서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손수건으로 꼼꼼하게 눈물을 닦고 무언가 다시 입안에서 잠깐 중얼거리다가 처음처럼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녀를 데리고 온 듯한 나이든 하녀의 말과 행동 그리고 차림새. 어딘가 중류 이상 가정의 젊은 마님인 듯했다. 그 옆자리에는 건강한 팔다리에 불그스름한 얼굴을 한 50세쯤의 사내가 얇은 허리띠 그리고 무명으로 지은 옷, 윤기 넘치는 그 붉은 얼굴을 기울여 혼자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그 사내는 농부임에 틀림없었다. 조금 떨어져서 교원이라도 되는 듯한 중년의 사내. 혼자 구석에서 눈만 반짝이고 있었다. 바싹 마른 몸이 의자의 등받이와 하나가 되어 있었다. 품위 있는 노인이 따라온 학생은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듯한 모습으로 웅크려 있었다. 나이든 간호사가 진찰실에서 나왔다. 다음 순서인 환자를 찾았다. 요시무라 씨? 네. 소녀 같은 투로 대답한 것은 의외로 붉은 얼굴의 농부였다. 사내는 조금 전까지 보였던 넋 빠진 듯한 웃음을 쓱 거두고 의자에서 일어나서 간호사에게 다가가더니 이번에는 전과 달리 여유만만한 웃음을 지으며 간호사에게 몇 번이고 연달아 인사를 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떤 커다란 호의를 접하기 전의 태도였다. 그의 아내는 서둘러 환자를 따라 일어서더니 그녀는 또 뭔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도 찾아오기 전에 수줍음을 사방 사람들에게 보이며 조심스러워했다. 진찰실 입구의 한쪽을 칸막이로 나눠놓고 병력 노트를 옆에 둔 젊은 의원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간호사는 남자 환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갔다. 아내도 뒤를 따라 들어갔다. 그때 교코가 눈을 떴다. 아직 졸려서 견딜 수 없는 강아지처럼
눈을 감은 채 가나코를 쳐다보았다. 교코는 불면증에 걸려서 열흘 밤낮을 자지 못했다. 그러고 나면은 기면증 환자처럼 계속해서 잠을 잤다. 교코는 어젯밤부터 그렇게 될 듯한 기색을 보이고 있었다. 졸리고 졸려서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교코는 어린아이가 나무에 오를 때 같은 손짓으로 몸을 세워서 가나코의 귀에다가 한 손으로 가림막을 만들더니 주위 사람을 의식하면서 손수건을 달라고 졸랐다. 잠을 잘 때 침을 흘리는 것은 교코의 버릇이었다. 가나코는 한 손으로 품속의 손수건을 꺼내며 교코가 가능한 한 주위를 보지 않도록 자신의 가슴으로 교코의 얼굴을 다시 묻으려 했다. 환자분, 지금 어디 아프신가요? 젊고 친절해 보이는 간호사가 가나코 곁에 서서 물었다. 아니요, 졸려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찍 깨웠거든요. 그러자 간호사가 그럼 침대에서 잠깐 재우세요. 진찰 순서는 조금 뒤로 돌릴게요. 라고 말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전 이런 일에 익숙해요. 가나코가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교코가 나 졸려. 침대에서 잘래. 하면서 결정적으로 간호사의 친절을 받아들였다. 침대가 있는 방. 이 병원에 누가 이렇게 장식을 해놓은 것일까? 화병, 유화, 액자. 온화한 다리를 세우고 있는 나무 침대에 흰색과 자주색 공단을 섞어 꿰매고 새털을 넣은 이불이 창에서 쏟아지는 외광을 적당히 받으며 놓여 있었다. 나 허리띠 풀고 잘래. 교코는 허리띠를 풀어 가나코에게 건네주고 몸을 던지듯이 침대 속으로 들어갔다. 이불을 덮고 자면 눈에 별 같은 건 뜨지 않아. 여전히 이런 소리를 하는 교코의 목소리는 덮은 이불에 묻혀서 마치 고양이 같았다. 교코는 곧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윽고 잠이 들자 이불을 당겨 덮고 있던 손의 힘을 앗아가서 교코의 얼굴이 이불에서 드러났다. 그것은 마치 데스 마스크 같았다. 더없이 차갑고 조용히 낮잠을 자는 정신병자의 얼굴. 짧고 오뚝한 콧날을 중심으로 깎아낸 듯한 두 뺨, 움푹한 눈. 그 위에 넓은 이마는 물이 빠져버린 해변처럼 낮의 빛이 쓸쓸한 각도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이 예전의 최고 미소녀였던 아다치 교코의 모습일까? 하지만 그 미모가 교코에게 지금의 운명을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코의 미모를 둘러싼 그 수많은 남성과 여성. 가나코 역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들 다른 남성이나 여성들처럼 교코의 미모에만 시선을 빼앗겨 교코의 마음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것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였다. Y 백작, M 무관, 그리고 프랑스인인 H씨. 그들 모두가 교코의 미모만을 보았던 것이다. 교코가 이 세 사람을 거쳐 결국은 정신이 이상해지기까지 가나코는 아름다운 꽃이 위태로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아름다운 모습처럼 별 생각 없이 교코의 운명을 바라보고 있었다. 굳이 말하자면 여리고 기품 높고 세상 물정 모르는 교코가 교코의 운명을 말없이 지켜보기만 하던 가나코의 성격을 오히려 듬직하게 여겨서 의지해 왔기 때문에 20년 가까운 교우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나코의 입장에서 보자면 교코가 가나코를 진심으로 의지했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교코를 미모만의 친구로 여기고 있었다. 가나코가 자신의 연애나 연구 등에 대해서 교코에게는 일체 털어놓지 않은 것도 그 증거였다.
하지만 교코는 가나코와의 어설픈 우정을 의심한 적조차 없는 듯했다. 하지만 가나코는 나중에 생각을 바꿨다. 이번에야말로 진심으로만 교코를 대하리라 결심했던 것이다. 그래서 교코를 거둔 것이다. 교코는 중산 계급이었던 육친과도 사별했으며 재산도 전부 잃었다. 가나코는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교코는 그때부터 이미 가나코의 새로운 우정을 고맙다고도 기쁘다고도 느끼지 못하는 정신병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얼굴로 따라왔다. 그리고 도무지 종잡을 수 없고 번거로운 증상을 발휘했다. 그러나 원래 칙칙함이 없는 교코의 타고난 성격 때문인지 가나코는 정신병자인 교코에게서 다른 정신병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추잡함이나 극도의 음침한 행동은 보지 못했다. 교코는 미쳤어도 역시 미친 꽃이었다. 물론 아름다움은 퇴색했지만 그윽한 미를 가진 정신병자의 가련함이 있었다. 가나코는 교코의 우울함이나 편집증에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칙칙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생활에 빠져들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가끔씩 가나코는 교코의 그 반면에 있는 정신병자의 로맨틱을 만나곤 했던 것이다. 교코는 비록 정신이 이상해지기는 했지만 색에 대한 감시가는 매우 뛰어났다. 교코가 조르는 옷을 가나코가 사주면 그건 정말로 교코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교코는 또 묘하게 알뜰했다. 하녀들에게 맛있는 고기 반찬을 해주라고 가나코에게 조르면서도 자신은 며칠이고 흰죽을 먹었다. 가나코는 그 흰죽을 못 먹게 말리면서도 교코가 먹는 그 음식의 색채와 담백함을 좋아했다. 가나코가 이런 상념에 잠겨 있는데 젊은 간호사가 와서 환자분 아직 주무시면 자기가 보고 있을 테니까 뒤뜰이라도 둘러보고 오라고 말했다. 가나코는 앞들 가득 떨어져 있던 벚꽃잎을 떠올렸다. 그럼 잠깐만 봐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눈을 뜨면 바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가나코는 정원으로 향했다. 넓고 둥근 정원은 놀라울 정도로 눈부시고 밝았다. 광포함이 없어서 감금이 필요 없는 환자들의 산책 장소였다. 널따란 잔디에 초목이 단순한 열을 지으며 자라고 있었다. 지금은 벚꽃만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정원 한가운데를 횡단하는 산책로 양끝에 특히 커다란 벚나무가 가지를 들이우고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중키 정도의 벚나무가 몇십 그루나 정렬해 있었다. 정원 곳곳에는 파랗게 칠한 벤치가 놓여 있어서 일광욕이나 산책에 지친 환자들이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자신의 낡은 하오리를 벗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개기도 하다가 잔디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쪽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을 했다. 가나코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그 노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저 사람은 젊었을 때 누군가의 옷을 훔쳤다고 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것이 그를 괴롭혔고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노인뿐 아니라 시로라기를 잔뜩 무릎에 올려놓고 그것을 묻고만 있는 여자. 멀리서 혼자 토끼를 흉내내 두 손으로 귀를 높이 세우고 한 곳에 웅크리고 있는 남자도 있었다. 바로 가까이에 있는 벤치로 시선을 되돌린 가나코는 거기서 젊은 사내 둘을 발견했다. 얼굴과 차림새도 아주 닮은 두 사람이었다. 한 사람은 약간 나이가 많고 제정신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지만 나이가 어린 쪽은 한눈에 보아도 바로 정신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나코 옆에 있던 사람이 다시 설명해 주었다. 저 두 사람은 형제예요.
두 사람 다 대장장이들인데요. 부모도 처자도 없이 둘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솜씨가 영 좋지 않았어요. 형이 어느 날 화가 나서 쇠망치를 동생에게 휘둘렀습니다. 설마 때리지는 않았는데 동생은 놀라서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고 말았대요. 저 동생이 여기에 입원한 것은 한 5, 6년 전이에요. 형은 한 달에 3번은 이곳을 꼬박꼬박 찾아옵니다. 그리고 동생과 함께 놀아주고요. 다정한 마음씨인데 모두 저 두 형제를 보면 가엾어하죠. 형은 여기에 오면 동생 말은 무엇이든 다 들어줍니다. 속죄의 마음이겠죠. 가나코는 이렇게 설명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모두 한 번 받은 것은 갚지 않으면 안 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결국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긋지긋하고 슬픈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또 황홀할 정도의 인과응보의 세상이라고도 생각했다. 가나코는 이 환자들의 산책 장소를 보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졌다. 가나코가 몸을 휙 돌려 병원 쪽을 바라보았을 때 마침 교코를 지켜보고 있던 젊은 간호사가 서둘러 다가왔다. 환자분 깨셨어요. 서둘러 온 것에 비해서 간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벚꽃 구경 잘 하셨어요? 벚꽃 만개했죠? 하지만 가나코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보다 가나코의 눈은 그 간호사의 어깨 너머 복도 안쪽에서 교코의 얼굴을 환영으로 보았다. 그것은 가나코를 평생 비추며 따라다닐 쓸쓸하고 아름다운 백등의 빛 같은 교코의 얼굴, 그 환영이었다.